초기부터 자연현상을 관찰하던 아이작 뉴턴도 항상 달이 왜 지구 주변을 돌까 이렇게 그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작 뉴턴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져다 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과 떨어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는 거?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야, 이씨. 와, 깜짝이야! 아니, 나 뭐 뚝배기 떨어진 줄 알았어.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누가 사과라고 봐. 야, 웬만한 이런 사과가 어딨어? 무슨 수박만한 사과를. 와. 아, 깜짝이야. 몰랐네. 네, 바로 정원에서 달을 관찰하고 있던 아이작 뉴턴은 뉴턴의 머리 위로 사과 한 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아이작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기발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과를 지구로 떨어지게 하는 힘이 달도 날아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계속 돌 수 있게끔 붙들고 있는 거구나. 자, 뉴턴이 말한 사과를 지구로 잡아당기는 힘, 그게 뭘까요? 중력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지구의 중력입니다. 중력이라는 그라비트라는 단어는 무거움을 뜻하는 라틴어의 그래비타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교수님, 달은 지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도 이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구 중력은 지금 달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사실 이렇게 사과처럼 지구 쪽으로 계속 조금씩 이 힘 때문에 낙하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셈이죠. 안 돼. 네. 자, 근데 왜 달은 지구에 닿지 않는 걸까요? 자, 아이작 뉴턴은 물체가 운동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법칙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법칙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가 원래의 속도 그리고 운동 방향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를 합니다. 아, 카트라이더의 트레이드 마크죠. 관성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에도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달은 쭉 직선으로 휙 하고서는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관성 운동 때문에 휙 하고 날아가야 되는 달을 지구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 중력과 달이 관성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달은 완전 날아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구로 확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지구 주위를 이렇게 원에 가까운 형태로 돌게 되는 거죠. 엄청난. 엄청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다는 게. 야, 근데 교수님, 이 뉴턴은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거 보고도 뭐 달이 지구를 도는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이작 뉴턴은 한 번 더 물리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생각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바로 지구도 태양 주위를 원으로 계속 돌고 있다라는 그 생각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면 뉴턴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도 태양에도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이런 생각을 확장시켜서 자, 지구랑 태양 사이에서만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달을 비롯한 모든 천체에는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러한 아이작 뉴턴의 이론을 세상 모든 물체에는 인력이 있다라고 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만유 인력이 이렇게 달이나 태양이나 행성 같은 천체뿐만 아니라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에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나 이 지상계나 모두에 똑같은 과학적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만유 인력이 느껴지시나요? 옆에 분들과? 당기는 거 있는 거예요? 네, 안 느껴지시나요? 전혀요. 형 지금 엄청 땡기고 있는데 형 지금. 미는 거 아니었어요? 땡기고 있어. 왜 미는 거 같이 느껴지지? 너무 미세해서 못 느끼고 있지만 사실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서로 지금 만유 인력을 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자, 이렇게 뉴턴이 만유인력이라는 개념으로 천상계, 지상계 모든 세계를 합친 그런 통합적인 법칙을 내게 되면서요. 오랫동안 신비한 현상으로만 여겨졌던 천체의 움직임을 굉장히 단일한 법칙으로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당대에는 우주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기독교 그리고 과학의 대립이 아주 극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시 기독교에 속했던 사람들은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거 사탄이다. 뭐 이렇게 했겠죠. 이제 너 나니까 지금 들어준 거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네. 근데 놀랍게도 만유인력 법칙은 종교계, 교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지? 바로 당대 기독교에서는 뉴턴이 말한 전능한 존재를 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유인력은 신이 이 세계에 관여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보게 되는 거죠. 오, 천재인데요? 네. 이렇게 빠져나가나요? 태양계의 체계가 만들어지려면 현명하고 강력한 존재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물의 창조주인 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며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 신은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근데 신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네. 이 힘 자체가. 그 덕분에 지동설 등 천체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던 것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이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결을 해가지고서 과학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오작교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죠. 제대로 했네. 그 네. 역할을 뉴턴이. 결국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와 천체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 중심으로만 사고하던 그 시대를 무너뜨리고 과학의 시대를 새로 열었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그런 의의를 지니게 되게 되죠. 당시 아이작 뉴턴 나이가 고작 23살에서 24살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네요. 진짜 어렵네요. 윤수혜 씨,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탄생시킨 그 대단한 뉴턴의 사과가 한국에 있다고요? 에이. 네, 한국에 있습니다. 안 썩어요? 네. 아니 그걸 아니, 우리 어떻게 어디 가져왔지? 그러니까 사과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사과 나무가 있는데 이제 그 네 번째 접목한 사과 나무가 카이스트의 이제 과학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 사과나무 사과가 생각보다 크기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뉴턴이 그걸 머리에 맞았으면 화가 나서라도 이게 왜 떨어졌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본 그러니까 우리 그것처럼 그거보단 좀 죽지 작은데. 않았을까요? 그거 맞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접목한 뉴턴의 사과나무가 우리나라에 총 12그루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유명한 사과나무구나. 자, 교수님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과학 기술 중에 이 만유 인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좀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인공위성이 있죠.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을 밝혀낸 후에 만유인력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공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 덕분에 달처럼 지구 둘레를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 수 있는 인공위성 기술이 같이 발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게 되죠. 이 사진은 2029년까지 지구 주변에 뜰 그 인공위성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약 5만 7천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너무 많다. 와 진짜 많다. 소희 씨, 효종 씨, 그 인공위성의 발전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 주변에 되게 다양한 기술들의 인공위성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날씨를 관측할 때는 기상위성이 사용되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링크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인공위성 6,000개를 연결해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인공위성 덕분에 그 우주 탐사 영역을 또 확장시킨 측면이 있고요. 이런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그 모든 그 예를 들면 발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켜서 궤도에 돌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학 기술들이 결국에는 이 뉴턴 역학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비단 이제 순수 과학적인 의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기술들이 전부 다 뉴턴 역학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인류의 과학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위대한 발견을 해낸 아이작 뉴턴은 역사병이 좀 잠잠해진 1667년에 케임브리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이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트리니티 칼리지 정식 연구원으로 발탁되고 이러면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연구를 이어가던 아이작 뉴턴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됐을까요? 대학에서요? 네. 어려운데? 정답. 네, 규현 씨. 교수님들 방을 치워주는 같은 일 아니에요. 그건 야. 일의 연장선이잖아요. 그겠네요. 규현 씨 가슴 오답입니다. 아픈 일이었고. 그러네. 너무 새로운 일. 광범위한데? 대학 본연의 일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 정답. 네, 조교를 이효정 씨. 했을 것 같은데요? 조교의 효정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지원 씨. 교수. 지원 씨. 왜 망설이시죠? 애매한가 보다. 애매해. 아니요, 정답입니다. 어? 진짜요? 네. 진짜요? 네. 교수를 하게 된다고요? 천재인데? 네, 케임브리지에 돌아오고 2년이 지난 1669년에 아이작 뉴턴은 케임브리지의 교수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 몇 년, 나이도 어렸잖아. 그러니까 몇년 공부했다고 갑자기 교수님이 됐어요? 네, 당시 나이가 겨우 26살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임명이 된 거네요. 네, 네. 아,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그러는가 봐요. 그렇죠. 이때 뉴턴은 루카스 수학석자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교수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전임자였던 아이작 베로우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가 좀 아이작 뉴턴의 같은 아이작이라고 그래서 같은 아이작이네. 네. 그 뉴턴의 천재성을 일찌감치 알아본 덕분이었습니다. 그 전임 규현 교수가 밑에 규현이를 또 이렇게 추천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마침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뛰어난 학자를 교수로 임명해서 이 학교의 좀 명성을 높이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뉴턴의 스승이기도 했던 이 아이작 베로 교수는 이제 교수직을 사임을 하면서 자신의 후임자로 아이작 뉴턴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오. 그 뉴턴이 좀 소심한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랑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수를 그러게요. 하려면 어떻게 어땠어요? 가르치지? 네, 안정적인 지위를 얻으면서 이제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던 그런 아이작 뉴턴의 교수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뭘까? 바로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기피 대상 1호로 등극을 하게 되죠. 재미가 없다. 학생들이랑 대화를 안 해. 네, 대화를 안 하기도 하는 데다가 수업이 너무 어렵다고 소문이 아. 나가지고서요. 어려워. 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네. 그래서 당시 학생들 사이에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퍼진 소문이 있었는데요. 네, 지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형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우리 학교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걸 강의하는 교수가 있대. 너무 잘 어울려. 그게 무슨 교수야? 네. 본인이 너무 천재였기 때문에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는 게 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왜 쟤네가 저거 모르지? 라는 생각으로. 또 심지어 뉴턴 강의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난해하다라는 이게 평이 이렇게 자자한 바람에 단 한 명의 학생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속상하죠. 네. 어떡해. 자,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되니까요. 뉴턴은 점점 강의에 대한 이제 열정은 식어가게 되고요. 결국 아이작 뉴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이제 혼자서 연구하는 거에 더 깊이 빠져들어서요. 전형적인 천재네. 당시 유럽 과학자들에게 치명적인 불편함이었던 망원경의 단점을 아이작 뉴턴이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오. 뭐가 망원경이에요? 자, 이 위와 아래 사진을 한번 비교해 아, 보시면 초점이 안 맞네. 네, 예, 밑에 게 초점이 안 맞는 데다가 요 경계선을 보시면 막 파란 빛깔, 뭐 노란 빛깔, 빨간 빛깔 요 경계선에서 색도 약간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이 사진처럼 당시에는 그 렌즈를 사용해서 만든 망원경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은 이렇게 이 경계선 면에서 색상이 번지거나 또는 상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다른 색으로 왜곡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왕립학회에서도 이 망원경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윤소희 씨가 왕립학회 어떤 곳인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영국의 왕립학회는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과학학회고요. 1660년에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왕립이라는 이름을 수여해서 만들어진 자타공인 영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였던 학회예요. 근데 이제 왕립학회는 빛에 관한 연구도 지원을 했었고 과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아마 그때 망원경을 더 개선시키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았나 합니다. 자, 아이작 뉴턴 이전의 학자들은 빛이 기본적으로 밝고 투명한 백색광, 그 백색광이 가장 기본적인 빛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빨간색이나 뭐 노란색, 회색 같은 그런 다양한 색들은 백색광에 어두운 그림자가 섞여가지고서 이런 색깔이 나타난다고 그 당시에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런 설명에 의문을 가지고요. 그래서 빛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는데,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면 어떤 실험을 하실 것 같으세요? 빛을 일단 내야겠죠. 빛을 봐야죠. 네, 어떻게 보실 거예요? 눈으로요. 자세히. 눈으로. 네, 천재십니다. 네. 아이작 뉴턴이 바로 그렇게 했는데요. 실명하는 거 아니에요? 눈 괜찮아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햇빛을 살짝 바라보다가 눈을 돌려가지고서 이제 어두운 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렇게 뭔가 잔상이 예, 잔상이 잔상이 남아서 이렇게 뭐 얼룩덜룩하면 무슨 원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띤 원들이 이렇게 그 벽에 보이게 됐었죠. 아, 참.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그 원들이 사라지고서는 이 시력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자, 뉴턴은 이런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빛의 특성을 연구했는데요.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시력이 손상될 수도 있었지만 자신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하면서 눈을 혹사하는 것도 감소했다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험을 한 끝에 아이작 뉴턴은 그러니까 빛의 본성이 백색광이 아니라 몇 가지 색깔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깔들이 혼합되어서 백색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전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게 되죠. 아이작 뉴턴이 만든 망원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을까? 휴대가 간편한. 네, 맞습니다. 바로 기존 망원경보다 훨씬 크기가 이렇게 작아진 망원경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왼쪽이 기존 망원경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이 뉴턴이 만든 망원경에 해당합니다. 길이가 훨씬 짧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 망원경 중에서 약 한 1.8m 정도의 길이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길게 망원경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 만든 망원경은 렌즈 대신에 거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겨우 15cm여도 기존 망원경보다 무려 40배 이상 확대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하죠. 교수님 그러면 이 뉴턴이 새로 만든 망원경을 보고 이 학계의 반응은 어땠어요? 우선 왕립학회 회원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찬사를 금치지 못했습니다. 또 당시 국왕이었던 찰스 2세 궁전으로 이제 직접 가져가서 왕의 앞에서 망원경을 시연해 보이기도 했죠. 이렇게 새로운 망원경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서 1672년에 아이작 뉴턴은 교수된 지 4년 만인 30세의 나이에 왕립학회 정회원이 되게 됩니다. 1850년 17살의 나이에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유럽 곳곳을 다니던 중 파리에서 에펠탑에 이름이 새겨질 만큼 명망 높은 화학자 펠루즈 교수의 실험실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노벨은 그의 인생을 뒤흔들 강력한 물질을 만나게 됩니다. 뭐지? 뭘까? 그 물질은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그리고 바로 이때가 인류 문명은 물론 전쟁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노벨은 1863년 드디어 뇌관을 이용해서 액체 폭탄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노벨은 액체 상태의 니트로글리세린을 유리관에 담고 마개를 막은 다음 그 유리관을 아연 용기에 넣고 이를 흑색 화약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연 용기 끝 도화선에 이제 불을 붙인 후 이제 운하에 던져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날카로운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르며 액체 폭약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액체 폭약을 수중 폭발시키는데 성공한 거죠. 이 액체 폭발 개발에 성공할 당시 노벨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와, 진짜 어렵다. 그는 폭약 완성 후에 고향 스톡홀름으로 돌아와서 폭약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게 됩니다. 알프레드 노벨 소유 특허 왕립 상업위원회는 알프레드 노벨에게 10년 동안 유효한 특허를 부여합니다. 이 특허는 화약을 사용하는 폭발 장치의 제작 및 사용법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 특허장에서는 신호나 경고를 통해 폭발하게 되는 뇌관의 특징과 폭발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특허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시대적인 변화가 큰 몫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이제 원자재와 상품 그리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던 시기였죠. 아 그러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빠른 길을 만들기 위해 바다나 산을 부수거나 지형을 바꿔야 하는 대규모 토목 공사들이 탄광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산업자, 건축업자들에게 액체 폭약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노벨은 큰 성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짜 혼자 특허를 다 갖고 있는 건. 네네. 이렇게 액체 폭약이 성공적으로 산업에 활용하게 되자 노벨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발명가이자 사업가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1864년 9월 노벨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액체 폭약 폭발 사고로 공장이 완전히 파괴된 거죠. 아이고. 야. 완전 다 불탔나 보다. 막 길거리에 실려 나오고 뭐. 진짜 사람도 많이 무너졌네. 다쳤나 보네요. 날라갔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신들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일부는 머리가 없었으며 뼈는 살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시신이 아닌 형체 없는 살덩어리와 뼈였습니다. 진짜 큰 폭발이었나 보다. 예, 얼마나 끔찍한 사고였는지 느껴지시죠? 네. 이 사고로 공장에 있던 5명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누구보다 안전에 가장 신경을 썼던 노벨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폭발하지 않는 폭약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때 떠올린 것이 바로 고체 형태의 폭약이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 아니 그럼 뭐 니트로글리세린을 교수님 뭐 그냥 뭐 얼리는 것도 아닐 테고 네. 이거 자체도 너무 어려운데 안정화하기도 그럼 고체를 어떻게 또 따로 만드는 거야? 아예? 네, 그렇습니다. 규조토는 규조라고 불리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어서 바다나 강 밑에 이제 쌓여서 생긴 흙으로 사고 당시 공장 바닥에 있던 흙이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하는 걸 목격한 노벨은 그 흙의 성분을 분석하다가 규조토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야, 모든 건 다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구나. 네네. 궤도 씨, 이 어떻게 규조토가 안정적으로 폭약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규조토가 이제 구멍이 많아요. 네. 이게 뭐냐면 니트로글리세린이 폭발하는 이유가 엄청 싸우고 싶어하는 약간 범죄자 집단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규조토가 구멍이 많다 보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이 딱 붙는 순간에 얘네들 전부 독방에 가두는 거죠. 네, 그래서 독방에 가둬지니까 이제 얘네들이 서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애가 없으니까 싸우지 못하고 폭발을 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34세가 되던 1867년 노벨은 희대의 발명품을 만들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맞습니다.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14개국에 16개의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진짜 글로벌 기업이네요. 자, 이후에 1886년 노벨은 53세에
세계 최초의 국제 지주회사이자 글로벌 기업인 노벨 다이너마이트 신탁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업의 투자까지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재벌로 올라서게 됩니다. 발명도 대박이 나고 투자도 성공하고 이거 굉장히 부러운데 궤도 씨 이게 노벨이 또 어디에 또 투자를 했던 거예요? 당시 이제 노벨의 형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바쿠 지역에서 유전 사업을 합니다. 유전 사업. 네. 그 당시에 이제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노벨한테 경제적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네. 근데 노벨도 그 당시에 딱 보고 이거는 100% 대박 사업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 여기서 또 유전이 터지면서 초대박이 납니다. 네. 석유왕이네. 그렇죠. 그래서 유전까지 터졌어? 노벨도 역시 투자로 번 돈 엄청나게 회수를 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갑부가 됐겠네요. 자, 그럼 노벨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뭐죠? 그거 있나?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훗날에 노벨이 노벨상을 제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죠. 노벨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자신의 부고 기사였습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죽었다. 되게 싫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망한 것은 노벨의 둘째 형인 루드빅 노벨이었습니다. 아, 성이 같아서 노벨은 초가 노벨 맞네. 났구나. 네, 그런데 이제 이름을 헷갈렸던 기자가 이제 실수로 오보를 낸 거죠. 하지만 노벨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다이너마이트를 판매하는 죽음의 상인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알았어. 거의 악플 수준의 혹평이네요. 선생님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반응이 좋았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죽음의 상인이라는 표현은 왜 이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점차 전쟁에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최초로 사용된 전쟁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즉 보불 전쟁이었어요. 보불 전쟁은 1870년 독일 통일을 이루려는 프로이센과 이를 막으려는 프랑스 간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1년간 이어진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크게 승리하며 독일 통일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당시 프로이센 군대가 프랑스의 요새를 파괴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전쟁 무기로 사용되면서 양쪽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요. 이 일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에게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졌던 거죠. 그 이후 노벨은 노벨상을 만들게 되는 또 이제 두 번째 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바로 당시에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국제 평화 운동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살상 무기로 활용되는 일로 이제 고민에 빠져 있던 노벨은 어느 날 무기를 내려놓으시오라는 반전 소설을 읽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소설은 전쟁 속에서 피어난 비극적인 사랑과 고뇌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은 바로 베르타 폰 주트너였습니다. 누구지? 베르타 폰 주트너는 국제 평화 운동의 태동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평화 운동가였습니다. 사실 19세기 유럽은 크림 전쟁,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보불 전쟁 등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해 민족과 국가별 갈등이 심화되며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1890년경 국제평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평화운동은 단순히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벨이 주트너의 소설에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자신도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와 성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인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던 노벨은 주트너에게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벨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과 국제적으로 확산된 평화운동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3년 60살의 나이로 노벨상 제정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노벨은 이제 최후의 유언장을 만들게 되며 유언 집행인은 안전한 유가 증권에 투자한 재산으로 기금을 만든다.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국적을 일체 고려해서는 안 된다.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최고의 적임자가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확고한 뜻이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수상자를 정해야 한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자기 나라 국민에게 주는 상은 굉장히 많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사고가 글로벌하시네요.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친척, 친지, 동업자, 직원 등에게 배분할 개인 재산을 열거합니다. 그 금액은 당시 스웨덴 화폐로 약 150만 크로나로 현재 하나가치 약 100억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재산 모두를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합니다. 와. 그중에 사실 궁금합니다. 재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요. 기증을 어느 정도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예. 노벨이 사망했을 당시 노벨은 20개 국가 9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당시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3,300만 크로나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2,800만 크로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였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노벨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한 마지막 유언장을 만들고 1896년 12월 10일 새벽 2시 갑작스럽게 일어난 뇌출혈로 인해서 6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노벨, 폭발물 전문가 별세. 초기 실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음. 세계가 빚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이고야.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좋은 좋은 얘기도 얘기죠. 하고. 네. 마지막 한 줄이 또 네. 그리고 이때 노벨의 유언장이 스톡홀름 언론에 공개되자 스웨덴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왜죠? 당시 노벨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친척들은 이제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장의 내용에 충격을 받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이 진짜. 이뿐만 아니라 노벨이 자신의 유산을 스웨덴 국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상에 쓴다는 사실에 이제 스웨덴 국민들은 물론 국왕이었던 오스카르 2세까지 노벨의 유언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노벨의 뜻대로 이제 결국 노벨 재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요. 이제 5년이 지난 1901년 12월 10일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노벨상이 수여됩니다. 누구지? X선을 발견한 독일의 물리학자 윌헬름 렌트겐 외 총 5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명가 노벨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전 세상을 기부해 만든 노벨상은 현재 수많은 혁신가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윤소희 씨, 이 과학 전공자들에게 노벨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예요? 과학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인생의 꿈이기도 하고 최종 목표이기도 한데요. 또 노벨상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또 문학, 평화까지 다 합쳐서 인류 문명을 위한 상이라는 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상입니다. 교수님, 근데 세상에 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벨상이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상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 예. 궁금해. 그건 노벨상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정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상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수여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스웨덴인이 아닌 외국인들에게까지 수상을 했거니와 세계화 시대를 반영한 최초의 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이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상금? 연금. 상금. 이제 바로 상금입니다. 1901년 최초의 노벨상 상금은
약 15만 크로네로 하나로 약 10억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금액은 이제 스웨덴 대학 교수 연봉의 30배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복권에 당첨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방에 끝나네. 노벨이 이제 투자 수익으로 상금을 분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년 상금이 변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만약 투자했는데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럼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럼요. 그때는 그러면 발명품을 아꼈다가 야 투자자가 많이 붙었다. 요때 이제 이게 투자가 성공했을 때 들어가요. 투자가 많이 성공했다 했을 때 이렇게 발명품을 내야지. 자, 정리를 하자면은 한 해 동안 운영한 기금 이자 수입의 약 67.5%를 5개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아, 67.5.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투자 수익이 높은 풍년에는 예전보다 이제 상금이 많아지고요. 반대로 흉년에는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2년 기준 노벨 재단의 자산은 총 61억 321만 1천 크로나, 하나로는 약 8,248억 4,900만 원으로 노벨이 남긴 유산의 4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천억. 투자를 잘하셨네. 그래서 마리큐리는 주변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별한 광선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에 해당이 되죠. 주변으로 자연 방사되는 선이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또 방사선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성질을 두고 방사능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라디오 액티비티.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능, 방사선 이런 걸 처음으로 말을 만든 게 마리큐리였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방사능이나 방사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마리큐리입니다. 그래서 마리큐리를 방사능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마리큐리 발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라늄을 다량으로 포함한 피치블렌드라는 광석을 조사하다가 우라늄보다 더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이 광석 안에 또 다른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 그런 새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내면 엄청난 과학적 기록으로 그렇게 과학적인 업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구가 이렇게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제 피에르 큐리도 같이 연구에 뛰어들게 되고요. 두 사람은 치열한 토론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실험 방법이 거의 막노동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치블렌드 광석 안에 그 몇 퍼센트 들어있을지 모르는 그 아주 극미량의 그런 물질을 추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몸을 더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리큐리는 이 실험을 하다가 1년 만에 체중이 9kg이나 빠지게 됩니다. 교수님 이렇게 그러면 고생을 해서 뭐 얻은 결과로 뭔가 좋은 성과가 있었겠죠? 네, 마침내 광석에서 강한 방사능을 뿜어내는 화합물을 정제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고생해서 얻은 이 결과물 안에는 이전에 그 누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원소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원소란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은 가장 순수한 물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리큐리는 이 원소에다가 자신의 조국 폴란드를 뜻하는 폴로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 원소는 우라늄보다 무려 400배나 더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다는 것을 마리큐리가 밝혀냈습니다. 와. 자, 이 발견은 세계를 놀라게 한 엄청난 대발견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세상에 알려지는 원소는 단 77개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큐리가 인류에게 새로운 원소인 폴로늄을 세상에 내놓은 거죠. 이노진 씨, 그 네. 학교 때도 저 뭐 칼카나 마라초 이런 거는 외웠었는데. 주기율표. 예. 네. 근데 폴로늄은
저는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주기율표에 엄연히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죠. 네. 뭐 수헬, 리베붕, 탄질, 산플레, 나마, 알교인, 황여, 마칼슘, 스티바크망, 철콘, 이구아까지 30번까지 기본적으로 외우고 네. 근데 그걸 아직까지 암기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84번 폴로늄이 된 거죠. 먼저부터 84번. 예. 자, 인류 역사에서 철이나 구리 같은 그런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면 새로운 문명, 철글기, 청동기 이렇게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 방식에도 이런 새로운 물질 발견했을 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마리 큐리가 방사능 존재를 밝히고 폴로늄 같은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게 되면서 자, 인류는 또 한 번 큰 변화,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는 큰 변화를 눈앞에 두게 된 거였던 거죠. 방사능의 발견이라는 건 태양 외에도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다는 사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 큐리의 발견은 약 50년이 지난 후에 세계사를 뒤흔들어 놓은 이것의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핵폭탄. 네, 맞습니다. 바로 핵폭탄의 개발입니다. 네. 자, 마리 큐리 이후 과학자들은 앞다퉈서 새로운 방사능 원소가 있는가 방사성 원소 찾기에 들어가게 됐죠. 이 연구가 쭉 진행이 되면서 그 끝에 핵폭탄의 원리인 핵분열을 발견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리 큐리를 우리는 핵폭탄의 어머니까지는 아니고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오펜하이머 이전에 그러네. 네. 싫어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핵폭탄, 원자력 발전 같은 변화들은 모두 마리 큐리가 방사능의 정체를 밝혀내고 새로운 방사성 물질을 발견해내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발견으로 세계가 완전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한 거네요.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면서 마리 큐리는 무명의 과학자에서 일약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네. 맞춰야지. 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 전까지 마리 큐리는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이제 과학계에서 노벨 물리상을 여성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얘기 왜 빨리 안 했어요? 네. 너무 당연한 거라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규현 씨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가야 수 있을까요? 구체적보다 이건 마음고생을 했다잖아요. 마음고생이라는 건 어디서 옵니까? 네? 이거는 딱 그거죠. 정답. 네, 주현 씨. 이제 확정이 딱 되는 직전에 이제 남편이 그러는 거죠. 그냥 그 공적 내가 좀 할게. 내가 좀 하게 해줘. 오답이지만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요? 자, 이 상을 주는 주체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벨. 주예요? 네, 노벨 평화 제도 뭐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노벨 위원회인데요. 아까 굉장히 두 분이 가까이 가셨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거죠. 위원회가 문제면 정답. 지금 시대가 여자가 타기는 좀 그러니까 아유 그 공적은 인정을 하나 그 남편인 사람 남편 줘라.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주현 씨 정답입니다. 마리 큐리가 노벨상을 받기 전에 마음고생을 했던 이유는 바로 노벨위원회에서 남편인 피에르 큐리에게만 상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 남편한테만 공을 돌린 거네요. 그래. 아니,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한 여자한테. 키로가 빠졌대잖아요. 네. 키로. 자, 당시 피에르 큐리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찾아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내가 이 그 사람 제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땡큐. 제가 말하지 못했는데 부인 마음 다칠까봐. 정말 하남자네요, 진짜. 피에르 큐리는 즉각 노벨위원회에 편지를 보냈죠. 방사능 연구는 두 사람이 함께 이뤄낸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마리 큐리가 반드시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 편지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이에 노벨위원회 내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여자에게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마리 큐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잘 됐다. 이로써 마리 큐리는 36살의 나이에 역사상 최초로 여성 노벨상 수상자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상이에요? 네. 와. 윤호진 씨 뭐 노벨상까지 이게 받게 됐으니까 엄청 좋아했겠네. 일단 뭐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노벨위원회에서 준 노벨상의 상금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얼마예요? 뭐 해마다 그 금액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4억이라고 해요. 14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금액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이번엔 베크렐과 피에르 큐리와 마리 큐리가 나눠 갖게 되니까 그 상금이 이제 분할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나 그래도 행복했다고. 부부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9억 정도 이렇게 벌었겠네.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노벨위원회에서 상을 줄 때 베크렐 2분의 1, 마리 큐리 4분의 1, 피에르 큐리 4분의 1 이렇게 정해주고요. 7억 가져왔네. 나쁘지 않네. 그 비중에 따라서 괜찮구나. 이렇게 상금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 큐리는 노벨상 수상으로 과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노벨상 최초 여성 노벨상이면은 이거는 근데 사회 분위기상 또 평가절하고 막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당시에 여러 언론과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마리 큐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그 여성에 대한 그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여전히 마리 큐리 역할을 그 옆에서 내조한 부인 맞아. 또는 조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시각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 당시 미국의 한 과학자는 나한테도 피에르 큐리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나도 노벨상 받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진짜 마리 어이없다. 큐리 수상을 비아냥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노벨상 수상 이후에 피에르 큐리는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마리 큐리는 프랑스 대학에서 어떤 제안도 교수 자리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 모셔가도 모자랄 거니까. 그렇죠. 자, 하지만 마리 큐리는 세간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로서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를 이어나갔고 노벨상을 탄 그 다음 해인 1904년에는 둘째 딸인 이브 큐리도 나왔습니다. 야, 그 와중에도 열심히 사랑했네요. 네, 그렇죠. 사랑둥이. 네. 그런데 둘째를 낳은 지 불과 2년 뒤인 1906년에 마리 큐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죠. 남편 피에르 큐리가 47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맙니다. 마리 큐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마음으로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직 어린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뭐 의지가 느껴진다, 뭔가 어머니. 결연한 의지. 너무 슬픈 사진이죠. 네. 마리 큐리는 이제 그 가장으로서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또 남편과 함께하던 연구도 자신이 이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 큐리가 마음을 다잡을 무렵 아이러니하게도 남편 피에르 큐리의 죽음이 마리 큐리에게는 과학자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해주죠. 바로 남편이 죽으면서 공석이 된 소르본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자리가 마리 큐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 큐리는 소르본 대학 800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여성 교수로 이름을 알리게 되게 되죠.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자, 그럼 이때 마리 큐리가 파고든 연구 주제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라듐을 순수한 상태로 추출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추출. 세상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당시 2개나 발견을 해냈던 거죠. 하지만 당시엔 순수한 라듐 원소는 추출하지 못했고요. 다른 물질이 섞인 화합물 상태로만 라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출한 라듐 화합물은 한 가지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바로 어둠 속에서 은은한 형광빛을
내는 거였습니다. 야광. 이건 라듐이 아주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었죠.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라듐이 엄청난 열을 거의 무한정으로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태양이나 별의 그 놀라운 에너지의 정체가 바로 라듐 발견을 통해서 최초로 밝혀졌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 조그만한 저 고체 덩어리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는 거예요? 그 라듐 같은 방사성 원소 내부는 이게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제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던 입자랑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 다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라듐이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그런 원리에 해당이 되죠. 또 방사선.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라듐이지만 완전히 순수한 형태의 그 라듐을 추출하는 건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마리 큐리는 0.1g의 순수한 라듐을 분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역시 아, 의지의 상 드려야 돼. 마리 큐리. 짜릿해. 라듐 등장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한 효과가 드러났는데요. 자, 대체 뭐였을까요?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니까 뭔가 나쁜 세포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네, 맞습니다. 바로 라듐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아, 항암 치료에 쓰였어요? 네. 보고에 따르면 암이 라듐 광선에 의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은 라듐 광선이 종양을 치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건 진짜 혁명 의학계에서도. 맞네요. 혁명이지. 네. 지금 그럼 지금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암으로 왜 죽는 거예요? 현재 실제로 암에 걸리면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게 돼서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효과가 바로 라듐을 발견한 이때 처음 밝혀진 거죠. 와. 그리고 지금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마리 큐리 덕분인 거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라듐 덕분에 항암 치료가 확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우선 상아를 대신해서 만들어졌던 셀룰로이드는 폭발이 잘 일어났기 때문에 전기 제품에는 쓸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자 이번에는 벨기에 출신 화학자 리오 베이클랜드가 나섰습니다. 21살의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천재적인 과학자였던 이 베이클랜드는 1907년 오랜 연구 끝에 석탄을 추출할 때 나오는 페놀이라는 화학 물질을 활용해서 자연 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최초의 인공 합성 플라스틱을 만들게 됩니다. 천연 수지 셜락과 비교해 보니 어떠세요? 이거 비슷해요. 그렇죠. 베이클랜드는 이 물질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베이클라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베이클라이트는 앞서 개발된 셀룰로이드와 달리 폭발하지도 않았고 더 강한 열도 잘 견뎌내서 우선 안정성을 지녔어요. 또 햇빛, 습기 등에도 변색되거나 변형되지 않아서 내구성도 훌륭했어요. 어쨌든 교수님 이게 발명됐을 때 반응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베이클라이트는 원래 목적인 셜락의 완벽한 대체품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하는 대로 성형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 이걸로? 오. 뭐지? 이제 만들... 아, 뚜껑 같은 건가 지금? The molding powder pouring into these shell molds is prepared by combining resinoid with a cellulose filler. 뭐야? 뭐예요? 전화기. 네, 베이클라이트는 전화기 보급의 시대와 맞물려 전화기를 Resistance to 만들어내고 heat, acids, oil, and moisture. Now there are 또 over 자동차의 200 확산 시대에 resinoid parts 걸맞게 in the 차량의 modern car. 손잡이나 내부 커튼 등을 만드는 데도 쓰였고요. 이 밖에도 면도기, 라디오, 빛, 거울 케이스 등의 소소한
일상용품까지 전부 플라스틱인 베이클라이트로 대체가 가능해진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어요. 세상에. 진짜 신기해.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네요. 그럼 이 베이클라이트가 발명됐을 때 플라스틱이 본격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된 건가요, 교수님? 맞아요. 드디어 플라스틱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물질을 만든 천재 과학자 베이 클랜드에게 찬사를 보냈어요. 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1924년 타임지 표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이클라이트 칫솔로 이를 닦는 순간부터 베이클라이트 침대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만지고 보고 사용한 모든 것은 1000가지 용도를 가진 이 물질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진짜 에디슨 말고는 잘 몰랐네요, 저희가. 네, 베이클라이트는 1000의 용도를 지녔다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거의 모든 종류의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천연 재료가 아닌 버려지는 석탄의 부산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상류층에만 허용되던 물건들을 일반 대중들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베이클라이트는 기적의 신소재, 신의 선물과도 같았죠. 그랬겠네요. 이후 베이클라이트는 수많은 분자로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이고 중합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새로운 중합체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1935년 드디어 혁신적인 물질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더 혁신적인 물질이. 뭘까요? 바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최초의 인공 섬유 나일론입니다. 이건 1935년 미국의 최대 화학회사였던 듀퐁에서 개발한 나일론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인조 섬유입니다. 나일론이 탄생한 계기는 한 연구원의 장난 때문이었는데요.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원 씨와 규현 씨가 재현해 주시겠어요? 자네 그거 왜 그걸 빙빙 돌리면서 돌아다니나 정신 사납게. 가만히 있기 지루해서요. 그 막대에 뭘 묻히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실처럼 보이는데? 예? 우리 실험하던 플라스틱에 묻힌 막대인데 이렇게 가지고 돌아다니니까 플라스틱이 실처럼 늘어나네요. 그 실처럼 늘어난다고? 아니 그럼 플라스틱으로 실을 만들 수도 있겠네? 지저스 유레카. 이렇게 해서 발견했다고요? 돌리다가? 네, 이처럼 연구원은 연구 중이던 플라스틱 물질을 유리막대에 묻혀서 장난삼아 방을 돌아다녔는데 그게 실처럼 길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합성수지에서 긴 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며 나일론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듀폰에서는 나일론을 처음 공개하며 그 특성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석탄, 물과 공기처럼 흔한 원료에서 얻었지만 나일론은 강철처럼 강하고 거미줄처럼 가늘며 천연 섬유보다 더 큰 탄성과 광택을 자랑합니다. 대단해 보이네요. 이전까지 누에고체 실크나 양털인 양모, 모카의 면 등 비싼 천연 자원으로 옷을 만들어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나일론은 강한 탄성 등의 장점으로 천연 섬유의 완벽한 대체품이 되었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한 발견인데요. 그리고 각 재료들의 장점을 다 모아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처럼 기적의 실이라 불리던 나일론은 곧 제품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나일론을 이용해 만든 이 제품은 출시 당일 단 3시간 만에 완판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 네, 주얼리? 나일론 주얼리요? 박진희 씨 오답입니다. 아니면 빛. 머리빗. 머리빗. 그럴 수 있는. 나무빗을 쓰다가 갑자기 오답이죠. 규현 빨리 씨? 오답이라 하세요. 네, 오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 가발? 규현 씨 오답입니다. 너무 뻣뻣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발. 이거 그거 같아요. 정답. 아니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혜성 씨가 손을 들었어요. 혜성 씨. 네네네.
그 여자들이 많이 신고 다니는 스타킹? 정답입니다. 우와. 그럼 그 전엔 스타킹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실크 스타킹이었어요. 아, 실크로도 만들 수 있구나. 스타킹이라는 건 있었. 비단으로 만든. 네. 나일론 실. 출시하자마자 초대박을 낸 나일론 제품은 바로 스타킹이었습니다. 1938년 나왔던 나일론 광고에 적힌 글을 박진희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아, 네. 더 얇고 더 사랑스럽고 더 오래 신는 스타킹 나일론은 당신에게 상상 그 이상을 선물합니다. 광고 자료 한번 같아. 진짜.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 나 저때 자료 화면인 줄 알았어. 광고 모델인 줄 알았어요. 와. 저 때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사고 싶어요. 진짜. 이전엔 두툼한 실크 스타킹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리가 비칠 정도로 얇고 투명한 디자인의 나일론 스타킹이 처음이었어요. 와. 근데 정말 이렇게 맨날 두꺼운 스타킹 신다가 갑자기 얇은 스타킹을 신으면 여자로서 얼마나 그게 맞아요. 신어보고 싶고 막 맞아. 얼마나 부럽고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는. 맞아요. 네. 네, 첫 출시 당일 스타킹을 사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돈 좀 있다는 여성들은 다 몰려왔다고 해요. 게다가 구입 후 그 자리에서 스타킹을 바로 신어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미리 만들어둔 물량이 4,000켤레였는데 3시간 만에 완판되며 나일론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와. 근데 진짜 좋아했겠다. 이후 나일론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는데요. 칫솔. 강한 털은 다릅니다. 이 칫솔모는 눅눅해지지 않고 치아를 더욱 깨끗하게 합니다. 다른 어떤 칫솔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야, 이거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나일론 칫솔모에 대한 광고인데요. 그럼 이전까지는 칫솔모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뭘 쓴 거죠? 데지털. 데지털?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럼 잇몸 다 상하겠다고. 데지털 찔려도 바로 아프던데. 데지털이었어요. 데지털 칫솔은 그 품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서 서민들은 한 가족이 칫솔 하나를 사서 돌렸어요? 다 같이 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일론 칫솔모의 개발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뛰어난 칫솔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와. 그럼 저희가 쓴 지금 칫솔들이 다 나일론인가? 나일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나일론이었구나. 또한 나일론은 양말, 코트, 스웨터, 수영복들의 소재로 쓰이면서 패션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어요. 나일론의 개발로 천연 섬유의 대체품인 플라스틱 합성 섬유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와. 이처럼 미국에서 플라스틱의 개발에 성공이 이어지던 1930년 플라스틱 산업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뭐죠? 바로 석탄 대신 석유 사용이 늘면서 플라스틱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플라스틱은 탄소로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인데 탄소는 석탄뿐 아니라 석유에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석유 기업들은 정유 공장 옆에 플라스틱을 만드는 화학 공장을 세워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이 일로 미국은 전 세계의 플라스틱 산업을 선도하게 됩니다. 임소희 씨, 그 석유로 대체 어떻게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그거 액체인데. 아, 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이 원유를 끓이게 되면 끓는 점에 따라서 LPG 가스, 그리고 휘발유, 나프타, 등유, 항공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각각 분류되어서 나와요. 근데 그중에 나프타라는 액체를 다시 끓이면 거기서 에틸렌 가스랑 프로필렌 가스, 뭐 다른 것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 에틸렌이랑 프로필렌을 각각 여러 개씩 합친 걸 중합체라는 뜻을 가진 폴리머 영단어를 앞에 붙여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뭐 열과 압력을 가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